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도시와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해온 저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으니까요. 분명히 저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복잡한 구조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러 온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저는 설명 불가능한 감동과 경악을 동시에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덮어두었던 상처가 단숨에 벗겨지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생명이 숨쉬고 있는 듯한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건축이나 토목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용기, 시민들의 의지가 뒤섞인 선택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결정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왜 이곳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걸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하천 복원이나 공간 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람과 삶을 다시 연결시키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순간을 하나하나 풀어내려 합니다.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의미 있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FHU 도시생태연구소에서 도시환경과 보건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올해로 52살이 되었고 지난 20년간 유럽 각지의 도시계획과 하천 보건 프로젝트들을 담당해왔어요. 특히 요즘에는 도시 내 하천 보건과 관련한 국제협업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시 생태계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지난 4월 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도시 생태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깊이 있는 지식은 없었어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빠르게 발전한 경제,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그리고 요즘 유명한 BTS나 넷플릭스 드라마 정도였거든요. 도시 생태 측면에서는 사실 제 연구 대상 리스트에 특별히 오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에서 보낸 프로그램 일정표를 보던 중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계천 현장갑사라는 항목이었어요. 한국의 수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니 꽤 흥미로웠거든요. 이름조차 처음 듣는 그 하천은 제게는 그냥 작은 물길 정도로만 느껴졌지요. 베를린의 슈프레강이나 파리의 생강처럼 유명한 하천도 아니고 런던의 템스강처럼 역사적으로 알려진 곳도 아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과 높은 빌딩들 사이로 초록색 산들이 곳곳에 보이더군요. 독일의 도시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산과 도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곳은 처음 봤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일정인 청계천 답사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계광장이었어요. 지하철 종각역에서 나와 걸어가다 보니 회색빛 도시의 중심에 갑자기 펼쳐지는 물줄기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끈 것은 광장 한쪽에 설치된 거대한 축소 모형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모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청계천 전체 구간 약 5.8km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모형 아래쪽으로는 조선시대 한양의 주요 지형이 섬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등 사방을 둘러싼 산들의 위치까지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더군요.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의 수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모형은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가이드를 맡은 서울시 공무원 박미연 씨가 우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부는 가운데에서도 또렷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계천 답사를 함께할 박미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청계천은 북악산 자락에서 시작된 여러 물줄기들이 모여 만들어진 자연하천이었습니다. 이 물길은 옛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서 하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백성들의 중요한 생활터전이기도 했지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하천계와 수계 개념이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단순히 현대에 와서 아름답게 만든 인공하천이라기엔 너무도 유기적인 흐름이 있었거든요.
청계천을 따라 흐르던 물은 지금의 중랑천과 합쳐져 결국은 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분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의 순환 체계였던 셈이죠. 박미연 씨는 모형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둘러싼 산들이 어떻게 물을 모아 중심부로 보내는지, 그 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이런 체계적인 수계 이해는 현대 도시계획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500년도 더 된 조선시대에 이미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곧 저의 학문적인 본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물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고기 떼가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은 지금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천이라는 건 그저 물이 흐른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려면 어떤 공급원이 필요한 법이죠. 저는 물가에 쪼그려 앉아 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색깔, 투명도, 흐름의 속도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제 직업상 습관이었거든요. 물 자체는 꽤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연 하천의 물과는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박미연 씨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말문을 열었어요. 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현재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대부분 인공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중랑천과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정화시켜 이곳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일부는 지하철 공사 당시 파낸 지하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랑천과 한강, 그걸 끌어온다고요? 도심 속 하천에 그 정도 규모의 인프라가 투입된다는 건 상당한 비용과 유지 관리가 따른다는 의미였거든요. 유럽에서도 이런 대규모 인공급수 시스템을 가진 도시 하천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유지하는 데 비용이 꽤 들겠네요. 혹시 한 달에 어느 정도 전기료가 드나요? 물을 끌어올리고 정화하는데 말이에요. 그 질문에 박미연 씨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매달 약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억 원이라고요? 한 달에? 제가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던 도시하천 복원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현실적인 무게를 동반하며 가슴에 꽂히는 듯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세계 여러 도시들의 하천 복원 사례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베를린의 슈프레강 정화 프로젝트도 초기 투자비는 컸지만 일단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자연적인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어요. 그런데 청계천은 매달 1억 원씩 들여가며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거대한 과제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보고 계시는 물고기들도 자연적으로 서식하게 된 건 아니에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방류한 종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방류하고 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품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요.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공, 효율성과 감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순간 처음 해봤던 모형 위로 흐르는 물길과 축소된 지형도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느 관광지처럼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든 하천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철학과 고민, 도시의 깊은 사연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하천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논의와 갈등, 결정들이 오갔는지 말입니다. 그 첫 만남이 제게 준 인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서울이 도시와 시민,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벌인 거대한 실험의 장소다. 그리고 그 실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청계천연장답사의 다음 코스는 수표교였습니다. 박미연 씨는 광장 모형 옆에 있는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으며 말했어요. 이 지점이 바로 수표교입니다. 조금 걸어서 가보시죠. 우리는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물소리가 의외로 크게 들리더군요. 주변의 빌딩 소음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걷다 보니 앞쪽에 전통적인 다리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름다운 다리로 보였어요. 한국의 전통 양식과 현대적인 보행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잘 정돈된 도시 디자인의 일부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 다리의 진짜 역할과 의미를 들은 순간, 저는 그 위에 올랐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이 수표교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다리로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수에 표시할 표, 다리교를 써서 수표교라고 부르죠. 다리 기둥에 새겨진 표시를 보고 물의 높이를 재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깊이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던 옛 한양에서 수표교는 일종의 과학 장치이자 행정도구였던 거죠.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치수 철학이 그 작은 다리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고도로 발달한 관계, 시스템과 도시 설계 철학이 있었던 조선의 수준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박미연 씨는 조금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다리는 복원된 모조품입니다. 진짜 수표교는 장충단공원에 보존되어 있어요. 청계천 복원 당시 원래 있던 문화재를 그대로 이곳에 다시 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고유의 위치를 잃은 문화재라니. 원형 그대로의 역사성과 현실적인 복원 사업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있었던 것이겠죠. 문화재 보존이라는 가치와 도시 복원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 균형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곧 더 깊은 호기심으로 이어졌어요. 대체 청계천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정비된 모습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박미연 씨에게 청계천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박미연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계천이 겪어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차근차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의 청계천은 진짜 생활하천이었습니다. 당시 한양 백성들은 여기서 빨래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았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 속 자연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박미연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무게감이 실렸어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청계천변에 판자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하천 주변이 빈민가로 변했고 생활 오수가 그대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갔죠. 악취가 진동했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홍수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도시가 겪어온 격변의 시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이 작은 하천에 새겨졌던 거였어요. 결국 도시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청계천 위를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1958년부터 1976년까지 약 2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청계천은 점차적으로 덮였고 1976년에 완전히 복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청계고가도로까지 세워졌습니다. 고가도로요? 네,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도심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외국 귀빈이나 대통령 행렬을 청와대까지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이 고가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기는 점점 더 드라마틱해졌어요. 단순히 물길을 다시 만들었다는 줄로만 알았던 청계천 복원은 사실 도시와 권력, 환경과 기억,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복잡하게 얽힌 격돌에서 태어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3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해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연도를 듣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2003년이요? 그럼 고작 22년 전 일이네요? 박미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공사 시작이 2003년 7월이고 복원 완료가 2005년 10월입니다. 정확히 2년 3개월 만에 5.8km의 하천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년 3개월이라고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비슷한 규모의 도시복원 프로젝트에 여러 번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업도 그렇게 빠르게 완료된 적이 없었거든요. 행정 절차만 해도 최소 3년에서 5년 시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 평가, 각종 인허가를 거치면 10년은 기본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완전히 걷어내고 지하 구조물까지 새로 만드는 대공사였잖아요. 유럽 기준으로는 최소 15년은 걸릴 만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에서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이 놀라운 청계천 복원 사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마침 모교인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턴 대학의 도시계획학과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주저없이 청계천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특강 당일, 저는 충분히 준비해 갔어요. 청계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항공사진, 복원 전후 비교 자료, 생태계 변화 데이터,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상세한 그래프와 수치로 정리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청계천이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서 어떻게 서울 전체의 생태와 문화를 바꾸어 놓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은 제가 준비한 기술적 디테일이나 환경, 데이터보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5.8km를 정말 2년 3개월 만에 복원했다고 하셨나요? 한 대학원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이라면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2년은 걸릴 텐데요. 그때 한 교수님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리스토프 교수님, 그렇게 성급하게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요? 시민들의 요구나 의견은 5년, 10년마다 계속 달라지는데, 그렇게 빨리 해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요구가 생겼을 때 다시 바꾸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도시라는 건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질문은 정말 날카로웠고 동시에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서구의 도시계획 철학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서울에서 들었던 한 가지 인상 깊은 대답이 떠올랐어요. 그 질문에 대해 한국 서울시 관계자들이 해준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들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2년 만에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짧고도 확신에 찬 대답 앞에서 미국 학자들도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조급함이나 성과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요. 그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었고, 시민과 행정부가 함께 손잡고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회적 역동성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치면 된다는 철학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청계천을 단지 성공적인 도시 복원 사례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의 용기이자 속도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끊임없이 실험해 나가는 혁신적인 철학이었습니다. 미국 대학 강의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런 과감함을 가질 수 있을까? 10년, 20년을 논의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한국의 방식이 때로는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도 안에는 시민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브레머턴 대학에서의 특강 이후 독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에서 청계천은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공적인 복원 사례라기보다는 도시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본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몇 달 후 다른 연구 프로젝트로 다시 서울을 방문하게 된 김에 청계천을 혼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고 순전히 제 눈으로만 그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연구자로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이에요. 수표교를 지나 세운상가 방면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청소 차량이 고압 호스로 하천 벽면을 세척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병원 수술실을 소독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관리된 그리고 너무나 깔끔한 풍경이었죠. 물속에는 여전히 작은 물고기떼가 논일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박미연 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인공적으로 방류한 개체들이에요. 자연적으로 서식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묘하게 싸늘해졌습니다.
이토록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공간도 결국은 완전한 자연 복원은 아니었구나. 물론 도시 중심부에서 원시 생태계를 100% 되살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인공의 흔적들을 직접 마주하니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어요. 더 걸어가다 보니 청계천 복원 당시의 시민위원회 활동에 대한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원 추진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섰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당시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환경운동가가 급진적인 복원 추진 방식에 반발해 중간에 사퇴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그분의 사퇴 이유였습니다. 또한 일부 문화재 전문가들은 역사적 유산과 고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실제로 복원 과정에서 일부 조선시대 석조 유물들이 정확한 고증 절차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지거나 원형이 일부 손상된 채 복원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역사를 복원한 게 아니라 새로 창작한 것이라고까지 혹평했더군요. 저는 그 안내판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복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되돌림이 아니라 다시 그려내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것을 되살린다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을 현재의 언어와 기술로 번역하는 복잡한 일이더군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아쉬워하고 누군가는 강하게 반대하며 또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마지못해 동의했을 겁니다. 완벽한 합의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때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을 때 보인 풍경은 그런 모든 비판과 논쟁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는 손자로 보이는 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고 그 아이는 작은 물고기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회사원 차림의 중년 남성은 구두를 벗고 계단에 앉아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며 간단히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책하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고 운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은 빠른 걸음으로 워킹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직장인들은 답답한 사무실을 잠시 벗어나 청계천변 벤치에 앉아 도시락으로 간단한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짧은 점심시간이지만 물소리를 들으며 잠깐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모습이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동료와 함께 나와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들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작은 자연 공간이 직장인들에게는 소중한 슈처가 되어주고 있더군요. 형광등 불빛 아래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다가 햇살과 바람, 그리고 잔잔한 물소리를 접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비록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고 재충전할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학술적 비판과 기술적 논쟁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청계천은 분명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생태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여러 곳에 존재했죠.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길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해봤어요. 이 하천은 단순한 인공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속을 흘러가는 서울 시민들의 수많은 기억과 일상이 모여 만든 살아있는 공간이었어요. 조선시대 백성들의 생활, 전쟁 후의 혼란과 가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된 복원 실험, 찬반향론과 치열한 논쟁,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속삭임까지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층층이 쌓여 흐르는 시간의 하천이었습니다. 그 흐름은 단순한 물리적 물줄기가 아니라 사회의 흐름, 시민들의 일상적 흐름, 그리고 도시가 품은 시간 자체였던 거죠. 어쩌면 청계천은 하천이라기보다는 서울이라는 도시 그 자체의 축소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완성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완성될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청소차가 와서 바닥을 닦아내고 때로는 물고기를 새로 방류하고 필요에 따라 시설을 보수하기도 하겠죠. 그런 인위적인 관리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공간이지만 그 관리 자체도 시민들의 일상과 사랑이 있기에 의미를 갖는 것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비판받을 점들이 있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떤 도시도, 어떤 사회도, 어떤 인간의 작품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숨기려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실험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용기와 의지일 테니까요. 청계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정직함과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습니다. 베를린 시내를 흐르는 슈프레 강도 완전히 자연 상태는 아니에요. 2차 대전 후 복구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정비된 구간이 많거든요. 런던의 템스강도 마찬가지고 파리의 생강도 그래요. 결국 현대의 모든 도시 하천은 어느 정도 인간의 손길이 닿은 협력 작품인 셈이죠. 하지만 청계천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인위성을 당당하게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불완전함마저 포용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청계천은 그런 의미에서 물이 흐르는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실험하고 있는 것은 첨단 기술이나 완벽한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와 시민이 어떻게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 매일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질 무렵 청계천변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청계천을 성공한 복원 사례로만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도시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고 가꾸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청계천의 물은 인공적이었지만 그 물 위로 흘러가는 시민들의 일상은 진짜였어요. 물고기는 방류된 것이었지만 아이들이 그 물고기를 보며 짓는 미소는 진짜였고요. 문화재는 이전되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들은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청계천에서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머릿속에 복잡한 수치들과 분석 도표들이 먼저 떠올랐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생각났거든요. 청계광장에서 처음 본 축소 모형의 정교함, 수표교 위에서 느꼈던 역사의 무게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현장에서 마주했던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얼굴들과 일상의 풍경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묵직한 감동 같은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일로 돌아간 후 유럽 도시계획학회에서 발표를 준비할 때 조금 특별한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차트나 통계 자료 중심이 아니라 청계천을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 청계광장의 축소 모형, 그리고 수표교의 사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컨벤션 센터 대강의실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대학원생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을 때 저는 화면에 가장 먼저 청계광장 모형 사진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광장입니다. 이곳에는 청계천 전 구간 약 5.8km의 물길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정교한 모형이 자리하고 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표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수표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던 과학적 시설을 현대에 복원한 곳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도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점 말입니다. 그때 강의실 전체가 고요하게 조용해졌어요. 평소 학술 발표와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제 목소리에는 직접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어요. 조선시대 생활하천에서 시작해서 전쟁 후 판자촌 밀집지로 변하고 결국 콘크리트로 덮인 뒤 고가도로까지 세워졌다가 다시 복원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말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복원 기간입니다. 2003년 7월 착공해서 2005년 10월 완공까지 정확히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순간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거든요. 한 참가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대규모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 독일 같으면 시민 공청회만 해도 몇 년은 걸릴 텐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울에서 들었던 박미연 씨의 그 인상 깊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2년 만에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청계천은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으로 만든 강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강을 만든 건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결단,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적응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 과감하게 실험하는 사회적 유연성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치는 게 낫다는 철학이죠.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프랑스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부작용도 많지 않았나요?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일부 문화재는 원래 자리를 잃었고 지금 흐르는 물도 대부분 인공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인위적으로 방류한 것들이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정말 중요한 걸 봤습니다. 불완전한 그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을 누리는 모습을요. 아이들이 웃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직장인들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풍경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살아있는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한 연구원이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청계천의 진짜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도시를 시민의 것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었어요. 많은 도시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울은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나갔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도시계획가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방식이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할까요? 한국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지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역동성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시민과 행정부가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협력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 가능한 일이죠.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다시 청계천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 복원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서울은 묻혀있던 역사를 다시 흐르게 했고 그 흐름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깊은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눈가가 촉촉해 보였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공감해 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암스테르담 시청의 한 공무원은 우리도 도시 중심부 운하 정비를 계획 중인데 청계천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며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청계천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2005년 완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 도시계획 분야의 모델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베니스 국제건축 비엔날레에서는 최우수 공공행정상을 수상했고 UN 헤비타트에서도 우수 도시재생 사례로 선정되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실제 효과들이었어요. 청계천 복원 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15% 증가했고 주변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30%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원된 청계천 주변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물론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이지만 도심 속 녹지 공간이 생기면서 새들과 곤충들이 서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서울 전체의 생태계의 다양성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청계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평균 30% 상승했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의 도쿄도청에서는
공식 시찰단을 파견해서 청계천 복원 과정을 상세히 연구했고 중국의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뉴욕시에서도 맨해튼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을 세우면서 청계천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더군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LA 리버 복원 프로젝트에 청계천의 노하우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시에서는 템스강 지류 복원 사업에, 파리시에서는 생강변 정비 사업에 청계천의 사례를 연구 자료로 활용했어요. 제가 발표했던 그 베를린에서도 슈프해강 주변 개발 계획에 청계천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었어요. 인도의 뉴델리, 브라질의 상파울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등에서도 청계천 복원 사례를 배우기 위한 연수단이 서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한 관심과 확산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청계천이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도시들이 고민하는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에 대한 하나의 답안을 제시했다는 점 말입니다. 물론 모든 도시가 청계천과 똑같은 방식을 따를 수는 없을 거예요. 각 도시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지형적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계천이 보여준 핵심 철학, 즉 시민의 일상을 중심에 두고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어느 도시든 배울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청계천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겠죠. 청계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삼 그날 청계광장에서 처음 본 축소 모형이 떠올랐습니다. 5.8km의 작은 물길이 한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서울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의 철학도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천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도시의 아름다움은 완벽한 설계도나 첨단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시민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입니다. 청계천은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순간이 또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 줍니다. 감동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 도시는 돌로 세워지지만 진짜 가치는 흐르는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강은 물길을 만들지만 사람은 역사의 길을 만듭니다.